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상목 칼럼 균형시대 오늘의 주제는 더 꼬여만 가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5번이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고 2년 지난 서울 및 부산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내년 대선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가 여권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물론 이재명, 이낙연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나름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내놓은 정책 대안들은요, 오히려 부동산 정책을 더 꼬이게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여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4.7 보궐선거가 끝나자 민주당 지도부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일 당대표로 당선된 송영길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에서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를 하면서 기존의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서울이 여러 가지 부동산 민심을 확산하는 중심이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서 89만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내년 대선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지난 6월 18일 의총에서 확정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상위 2% 이상인 주택 소유자의 한정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의 개편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조세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을 세법 체계를 흔드는 정치 입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을 상위 2%로 줄을 세워서 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종부세 대상을 결정할 때 억 원 단위 금액에 반올림한다는 법안 내용 역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집행 과정에서 불공평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위 2% 기준을 3년에 한 번씩 시행령을 고쳐 정한다는 대목도 조세 운영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종부세가 문제가 있으면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편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상위 2%를 제외한다는 이른바 편가르기식 정치 입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 개편안은 정치적인 목적과 또 행정 편의주의가 결합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98대 2라는 정치 구도를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인해서 이러한 괴물 입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특이 의혹이 있는 비례대표 의원 2명 또 오늘 출당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 10명에게는 탈당을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탈당을 한 지역구 의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이고 당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잘못된 시각은 민주당 주요 대권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과 또 공약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모든 후보가 공감하나 이들이 제시한 대책은 대체로 지금보다 오히려 더 센 규제로
값을 작게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 대선 후보 중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시장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될 내용으로 이재명 지사는 첫째 부동산 감독원 설립, 또 그 다음에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리고 불공정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를 정부가 직접 감시한다는 것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조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소득 격차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하면서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택지 소유 상한법과 개발이익 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인당 택지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제한한 택지 소유 상한법은 1999년 4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위헌 결정에 앞서서 1998년 9월 1일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1989년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아주 많았던 법인데요. 저는 당시 집권당 정책조정실장 자격으로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 법의 위헌 가능성을 직접 지적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당시 찬성 여론이 우세해서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한 대로 이미 위헌 판결을 난 그런 법률을 다시 꺼내서 입법을 하겠다는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부동산 정책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라는 컬럼을 통해서 25차례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이유를 정부 정책이 기본적으로 반시장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시장에서 과수요를 야기하면서 아파트 공급은 오히려 억제함으로써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임대차 3법 역시 시장에서 전세 주택의 공급을 급감시킴으로써 전세 파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려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보유와 또 거래에 대한 이른바 세금 폭탄 조치 역시 가격 안정보다는 강한 조세 저항만 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발생한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정부의 특목고 폐지 정책 발표를 계기로 강남 8학군이 부활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목고 폐지 방침은 해당 학교에 의한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10개 소송에서 모두 학교 측이 승소를 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실현시키지도 못할 특목고 폐지 정책 발표와 또 그 후 이어진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의 남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급등 사태만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저는 이를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는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 설계를 총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같은 실패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5번의 정책이 실패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그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대선 공약을 지켜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프랑스 혁명 당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그 강압적인 조치로 우유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긴 로베스피에르 정권의 사례와 함께 아마 시장경제 교과서의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상 컬럼 균형시대는 온 국민들의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의 추이와 또 파급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총론적으로는 시장 원리를 주장하면서도 강론에 들어가서는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이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시장적 정책이 특정 이해 집단에게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공약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 확고한 경제 철학을 갖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다.